억만장자들은 아침에 뭘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고 운동을 하고 특별한 아침 식사를 하겠지. 그래서 우리도 그걸 따라해야 부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셔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투자자의 아침은 화려하지 않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야말로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 비밀이다. 이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한 남자의 인생을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1966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피터마리츠버그라는 작은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가이 스피어. 그의 아버지 사이먼 스피어는 독일에서 나치를 피해 이스라엘로 건너간 난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이먼은 나중에 아쿠아마린 케미컬스라는 화학회사를 세웁니다. 농작물 보호 제품을 거래하고 유통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가이가 태어난 지 겨우 3개월 만에 가족은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이사합니다. 거기서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1970년 가족은 또 이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국적 화학회사에서 새 일자리를 얻었거든요. 테헤란에서 가이는 영국 대사관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떠돌았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이란으로. 1977년 가족은 다시 영국 리치먼드로 이사합니다. 가이는 런던 프리먼 스쿨이라는 기숙학교에 들어갑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 곁을 떠나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웁니다. 이런 유년 시절이 그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불안정함,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긴장감, 그리고 어디서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 이것들이 나중에 그의 투자 철학에 깊이 새겨집니다. 1984년 가이 스피어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브레이즈노스 칼리지. 처음에는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2년 후인 1986년 전공을 바꿉니다. 정치학, 철학, 경제학을 함께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경제학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졸업할 때 조지 웬 매들리 상을 받습니다. 그의 경제학 성적이 가장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상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이와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서 경제학 수업을 함께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캐머런. 나중에 영국 총리가 된 그 사람입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한 후 가이는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1990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2가지 합격 통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경영학과 경제학을 함께하는 박사과정, 다른 하나는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그는 석사과정을 선택합니다. 1993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합니다. 옥스퍼드, 하버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이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이 탄탄대로일 것 같죠.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최고의 금융회사들이 그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이 스피어는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1993년 하버드를 막 졸업한 가이는 월스트리트에서 일자리를 찾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면접을 받습니다. JP모건에서도 면접을 받습니다.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곳을 선택합니다. DH 블레어라는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회사의 회장 모튼 데이비스가 그를 직접 만났습니다. 모튼 데이비스도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이었습니다. 1959년에 졸업한 선배였습니다. 브루클린의 가난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모튼은 가이에게 말했습니다. 직접 나와 함께 일하자. 내 곁에서 배우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젊은 가이는 그 말에 끌렸습니다. 대형 금융회사에서 수많은 직원 중 하나가 되는 것보다 회장 바로 옆에서 일하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DH 블레어는 겉으로는 투자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투기성 증권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페니 주식이라고 불리는 매우 위험한 소규모 회사 주식들을 거래했습니다.
그곳의 분위기는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와 비슷했습니다. 공격적인 판매 전술, 규제 당국의 감시, 그리고 윤리와 거리가 먼 업무 환경. 가인은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받았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직함이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달랐습니다.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작은 기술 회사들의 기업 공개 주식을 팔았습니다. 콜드콜이라고 하죠.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주식을 사라고 설득하는 일입니다. 입사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가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뭔가 잘못됐다. 옥스퍼드에서 배운 것, 하버드에서 배운 것, 그 어떤 것도 이런 현실을 준비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하루가 다르게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한 약속이 오늘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뒤통수를 치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가인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팀이 더럽게 플레이하는데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지 않는 것 같았다. 내가 받은 교육은 이런 종류의 경기를 준비시켜주지 않았다. 처음 3개월 동안 그는 충격 상태에 빠졌습니다. 비즈니스와 월스트리트가 이렇게 잔인하고 음흉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옥스퍼드와 하버드를 나온 자신이 이런 곳에서 일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를 떠났습니다. DH 블레어를 떠난 후 가이의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다른 금융회사에 이력서를 보냅니다. 골드만삭스, 다른 유명한 투자은행들, 면접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뽑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DH 블레어. 이력서에 찍힌 그 회사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DH 블레어는 나중에 여러 법적 문제에 휘말립니다. 사기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업계에서 그 회사 출신이라는 건 오점이었습니다. 가인은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옥스퍼드와 하버드에서 쌓아 올린 평판과 이력서가 먼지가 되어버렸다. DH 블레어를 떠난 후 몇 년 동안 그 경험에서 비롯된 더러움을 씻어낼 수 없는 것 같았다. 27살에 저지른 실수가 그의 경력 전체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에 갇힙니다. 자신이 실패자라는 생각을 떨쳐내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그의 인생에 두 가지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책이었습니다. 우연히 서점에서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 가치 투자의 창시자가 쓴 고전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가인은 전율을 느낍니다. 미스터 마켓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시장을 하나의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비유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낙관적이고 어떤 날은 비관적인 사람. 그의 기분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지만 실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가인은 이것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히 사실이다.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그날이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강연이었습니다. 사실 가인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1학년 때 워런 버핏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버핏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은 버핏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그녀에게 정신이 팔려서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가인은 그 순간을 후회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를 읽은 후 로저 로엔스타인이 쓴 버핏 전기를 읽습니다. 그제야 버핏이라는 인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치 투자라는 철학이 그의 삶에 목적과 명확함을 줍니다. 1996년 가이 스피어는 여전히 다음 단계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사이먼 스피어가 전화를 합니다. 가이야, 내가 투자에 빠져 있는 걸 봤다. 지금 독립하지 않으면 정말 바보다. 아버지는 약 100만 달러를 맡겼습니다. 운용해보라고요. 그 당시 가이의 경력에 DH 블레어라는 오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아버지만이 그를 믿어줄 수 있었을 겁니다. 1년 후 아버지는 더 많은 돈을 맡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동료 2명도 함께 투자했습니다. 1997년 9월 15일, 아쿠아마린 펀드가 공식적으로 거래를 시작합니다. 초기 자산 규모는 약 1,500만 달러였습니다. 아쿠아마린, 아버지가 세운 화학회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가인은 그 이름을 펀드에 붙이면서 가족의 사업에 다시 합류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펀드를 시작한 후에도 가인은 계속 배움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버핏 스타일의 가치 투자를 더 깊이 연구합니다. 트위디 브라운, 루안 커니프, 세쿼이아 펀드, 이런 유명한 가치 투자 회사들에 연락합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쿼이아 펀드의 칼리 커니프는 그를 만나줍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투자자에게 시간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 친절함이 가이를 가치 투자의 길로 더 깊이 이끌었습니다. 세쿼이아 펀드 주식은 공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이는 이베이에서 파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순자산 가치의 4배를 주고 주식을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주가 되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루 심슨 같은 전설적인 가치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가 아니었지만 친구의 초대로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도 참석합니다. 워런 버핏과 찰리 멍거를 직접 봅니다. 그들의 지혜를 흡수합니다. 가인은 뉴욕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과 모임을 만듭니다. 폿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주식 아이디어를 토론했습니다. 데이비드 아이겐, 켄 슈빈스타인, 스테판 로젠, 글렌 통, 때로는 빌 에크먼도 참석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그는 조엘 그린블렛을 만납니다. 밸류 인베스터스 클럽의 회원이 됩니다. 교과서나 경영대학원 과정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이 모임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습관을 들입니다. 로버트 치알딘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설득의 심리학. 그 책에 조 지라드라는 자동차 판매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라드는 15년 동안 1만 3,001대의 자동차를 팔아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수천 명의 고객에게 휴일마다 카드를 보냈습니다. 카드에는 딱 한마디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 가이 스피어는 이것을 읽고 실행에 옮깁니다. 매주 20통의 감사 편지를 씁니다. 손으로 직접 씁니다. 누구에게 쓰느냐고요? 경비원, 가게 점원, 강연에서 만난 사람, 손에 잡히는 모든 사람에게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누구한테 감사 편지를 쓰는 거야? 효과가 있어. 가인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경비원이 오늘 아침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보상을 기대하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한 장의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와튼 스쿨에 다니는 아론 버드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카고에서 열리는 파브라이 펀드 연례 회의에 간다고 했습니다. 파브라이, 모니시 파브라이, 인도 출신의 가치 투자자였습니다. 가이도 그 회의에 참석합니다. 뉴욕에서 봤던 화려한 투자 회의들과 달랐습니다. 호화로운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뭔가를 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파브라이는 그저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요. 회의가 끝난 후 가이는 그 주에 쓴 20통의 감사 편지 중 하나를 파브라이에게 보냅니다. 파브라이 씨께 연례 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과 투자에 대해 많이 배웠고 좋은 분들도 만났습니다.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가이 스피어 드림. 간단한 편지였습니다. 금방 잊혔습니다. 3개월 후 이메일 한 통이 옵니다. 파브라이가 뉴욕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 함께 할래요? 가이는 당연히 그러겠다고 답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됩니다. 파브라이는 나중에 가이에게 말합니다. 그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감사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었어요. 하나의 습관이 평생의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2007년 6월
매년 워런 버핏과 점심을 할 수 있는 자선 경매가 열립니다. 글라이드 재단이라는 샌프란시스코의 자선단체를 위한 행사입니다. 노숙자와 빈곤층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가이 스피어와 모니시 파브라이가 함께 입찰합니다. 낙찰가는 65만 $100. 당시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하나로 약 8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점심 한 끼에 8억. 미친 짓일까요? 2008년 6월 25일 뉴욕 맨해튼의 스미스 앤 월렌스키 스테이크하우스. 가이 스피어와 그의 아내 모니시 파브라이와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총 6명이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들어옵니다. 가이는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긴장했어요. 그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랐거든요. $700억 넘는 재산을 가진 사람과 같은 방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볼 때마다 뛰거나 자신을 꼬집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그들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냥 워런이라고 불러요. 파브라이의 어린 딸들에게 농담을 합니다. 나는 5살 때 먹던 것만 먹어요. 미디엄 레어로 익힌 스테이크, 해시 브라운, 코카콜라. 버핏은 체리콜라를 마셨습니다. 3시간 동안 대화가 이어집니다. 특정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금지된 주제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신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투자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부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버핏이 말했습니다. 나는 절대 빚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빚을 지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두려웠거든요. 나 자신조차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게 무서웠어요. 가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워런 버핏 정도의 인격과 윤리를 가진 사람조차 자기 자신을 두려워할 수 있다니. 빚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닫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버핏은 수첩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빈 페이지였습니다. 스케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구조화하지 않고 자발성을 위한 여유를 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점심이 끝날 무렵 가이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세대 최고의 투자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자신의 가장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연히 그의 가장 행복한 삶이 연례 보고서와 재무제표를 읽는 것이었을 뿐이다. 가이에게는 일종의 심리치료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버핏보다 더 나은 투자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버핏이 되려고 하지 마라. 버핏은 버핏이 되게 놔둬라. 나는 가이 스피어가 되는 것을 할 수 있다. 그건 워런 버핏보다 내가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이다. 버핏은 가이 스피어가 되는 일을 정말 못할 테니까 가장 진정한 버전의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핏과의 점심 이후 가이 스피어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합니다. 2009년 그는 뉴욕을 떠납니다. 아내 로리와 세 자녀 에바, 아이작, 사라와 함께 스위스 취리히로 이사합니다. 왜 취리히였을까요? 월스트리트에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군중과 반대로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 버핏은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평범한 사무실 건물에서 일합니다. 존 템플턴 경은 바하마에 정착했습니다. 세스 클라만은 보스턴의 수수한 사무실에서 일합니다. 가이도 그 전통을 따릅니다. 취리히 구시가지에 사무실을 차립니다. 하지만 그냥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이는 환경의 힘을 믿습니다. 인간의 뇌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행동경제학 책들이 이런 효과들을 설명하지만 그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편향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실을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전자기기가 없는 공간을 만듭니다. 전화도 컴퓨터도 없는 곳. 그곳을 도서관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실 끝에 있어서 복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그 도서관에서 보냅니다. 책상이 아니라요. 모니시 파브라이에게서 배운 것이 또 있었습니다. 파브라이는 사무실에 낮잠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이도 오후 3시에 40분 정도 낮잠을 잡니다. 낮잠에서 깨면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충동이 사라집니다.
파브라이에게 물었습니다. 낮잠 자고 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데 괜찮은 건가요? 파브라이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투자자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다는 연구가 있어요. 주인이 사망한 후 잊혀진 포트폴리오가 더 나은 성과를 냈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간섭하지 않았으니까. 버핏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와 주주들은 그가 그냥 나가서 영화나 봤으면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거라고요. 가이 스피어는 매일 주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매일 아니 매 분마다 주가를 확인합니다. 혹시 안 보고 있는 사이에 뭔가 나쁜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서요. 화면에서 주가를 보면 모든 게 괜찮다는 가짜 안심을 얻습니다. 가이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투기성 기술주나 인터넷 주식을 사고 팔 때는 가격을 더 자주 확인하는 게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혹은 무기한으로 보유할 회사의 지분을 사는 투자를 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는 분기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만 주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펀드 매니저로서도 그는 보유 주식의 가격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확인하지 않습니다. 몇 주 동안 주가를 확인하지 않아도 투자가 잘 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은 정말 해방감을 주는 일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가이는 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절대 주식을 사거나 팔지 않습니다. 시장이 열려 있을 때 라이브로 거래하면 시장의 감정 변동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대신 그는 시장이 닫혀 있을 때 주문을 넣고 시장이 알아서 하게 둡니다. 가이 스피어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합니다. 2009년 아툴 가완디라는 의사가 쓴 책 체크리스트 매니페스토에 가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종사와 외과의사가 일관된 절차와 체크리스트를 따라 위험을 최소화하듯이 투자자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쇼핑 목록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의 바람직한 특성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체크리스트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는 무엇인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 중 내가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어떤 석유회사에 투자했는데 경영진 중 한 명이 이혼 중이었어요. 그게 투자를 망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묻습니다. 이 회사에 이혼 중인 경영진이 있나요? 랩코프 오브 아메리카에 투자한 적이 있어요. 과도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 훌륭한 사업이었지만 투자금이 80%나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묻습니다. 이 회사가 과도하게 레버리지 되어 있나요? 체크리스트는 매우 개인적인 것입니다. 자기만의 실수 목록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체크리스트를 복사해서 쓰면 안 됩니다.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실수 패턴을 알아야 합니다. 가이 스피어에게는 몇 가지 더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 누군가가 파는 것은 절대 사지 않는다. 누군가 전화를 걸어서 주식이든 신문 구독이든 뭔가를 팔려고 하면 그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파는 것은 사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공개 주식도 포함합니다. 회사가 상장될 때 월스트리트는 모든 정신을 압도하는 판매력을 동원합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쉬운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칵테일 파티에서 누군가가 주식 아이디어를 설득하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심리적 검증을 받습니다. 둘째, 경영진과 대화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하기 전에 회사 경영진을 만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이는 버핏처럼 경영진을 만나지 않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고요? 최고 경영자들은 뛰어난 세일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대화하면 판단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권위 편향에 빠지기 쉽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경영진을 만나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대신 그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연구합니다. 연례 보고서, 투자자 컨퍼런스, 그들의 실적을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셋째, 자신의 투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일단 공개적으로 발언하면 심리적으로 그 의견에서 물러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더라도요. 일관성과 일치의 원리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약속했잖아요 라고 말할 때 굴복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심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정 회사에 투자했다고 말하면 입장을 바꾸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인은 투자자들에게 이미 팔고 난 주식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넷째, 주가가 하락한 후 2년 동안은 팔지 않는다. 이 규칙은 회로 차단기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기쁘고 내리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후회와 자기 혐오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단락시킬 수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한 후 2년 동안 팔 수 없다는 규칙을 삽입하면 충동적인 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쿠아마린 펀드는 1997년에 시작해서 2024년까지 연평균 약 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약 8.3%였습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죠. 하지만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리로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997년에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2024년에는 약 970만 달러가 됩니다. 시장에 넣었다면 약 730만 달러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2037년까지 20년 더 연장하면 3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2047년까지 30년 더 연장하면 7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복리의 힘입니다. 현재 아쿠아마린 펀드는 약 4억 7천만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약 6천억 원입니다. 약 150명의 투자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가족 그리고 이 여정에 동참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1997년에 같은 시기에 시작된 펀드들 중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은 1%뿐입니다. 어떤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펀드 매니저가 은퇴하고 해변에서 쉬기로 해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에 돈을 벌다가 어떤 방식으로든 폭발했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가이스피어는 특정 연간 수익률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정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고 그것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보수성이 올인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스피어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보유 주식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워런 버핏의 회사입니다. 2016년에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 섹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페라리도 있습니다. 상위 7개 보유 주식이 펀드 자산의 거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이런 결과는 승자를 계속 보유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과대평가되더라도요.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적당한 과대평가와 함께 사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사업을 한 번 사는 것도 어려운데 2번 사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진정으로 장기 복리 성장 기업이라면 극단적인 과대평가 기간에도 보유할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전략은 버크셔에서 버핏이 설명한 신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수년 동안 매력적인 속도로 복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 예외적인 사업을 소유하는 것에 이점에 대한 기반적 믿음. 그는 이런 회사들을 참나무에 비유합니다. 강하고 회복력 있고 오랜 기간 견딜 수 있는. 이제 다시 아침 10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가이스피어의 아침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명상 루틴도 없습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그는 아침에 몇 가지 간단한 일을 합니다. 감사 편지를 씁니다. 책을 읽습니다. 주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27년을 버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매일 아침 출근 준비하면서 주식 앱을 열어보시죠. 어제 내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오르면 기분이 좋고 내리면 하루 종일 찝찝합니다. 가이스피어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주가를 안 봤습니다. 시장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거래도 안 했습니다. 자신만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27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시장보다 더 나은 수익을 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주가를 확인하는 대신 그 10분 동안 책을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화면을 끄고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그 10분이 27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버핏과의 점심에서 가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가이 스피어는 버핏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을 연구하고 배우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용했습니다. 취리히로 이사했습니다. 전자기기 없는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오후에 낮잠을 잤습니다.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아침 루틴을 그대로 따라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습관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수십 년간 지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투자자의 아침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매일 똑같은 작은 습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평범함이 수십 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가이 스피어는 옥스퍼드와 하버드를 나왔지만 월스트리트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 돈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감사 편지 한 장이 평생의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65만 달러짜리 점심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를 성공시킨 건 그 화려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주가를 확인하지 않은 것, 시장이 열려 있을 때 거래하지 않은 것, 자신만의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 조용한 도서관에서 책을 읽은 것, 이런 작은 습관들이 27년을 만들었습니다. 가이 스피어,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이스라엘과 이란과 영국을 떠돌며 자랐습니다. 옥스퍼드와 하버드를 나왔지만 월스트리트에서 더러운 일을 했습니다. 그 오점 때문에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믿어줬습니다. 책 한 권이 길을 보여줬습니다. 편지 한 장이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점심 한 끼가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27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주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10분을 어떻게 쓰실 건가요? 가이 스피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